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화를 두려워했고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사람들은 세계화를 환영했다. Millions of people today are better off than they would have been without those trends and developments, without globalization. And very few people have been harmed by them. 끔찍했던 9.11 테러는 세계를 더 깊은 불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세계는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테러리즘은 과연 세계화의 어두운 얼굴인가? Can't get away from the fact that globalization makes us interdependent. So it's not an option to shed it. So is it going to be on balance positive or negative? 이것은 글로벌 경제의 탄생 배경, 즉 정부와 시장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벌인 100년 동안의 싸움에 관한 얘기다. 20세기 지식인들은 무엇이 인류의 바람직한 경제 체제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국가의 경제 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Part of what's happened is a capitalist revolu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market economy, the capitalist system, became the only model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 20세기 말의 경제혁명은 국가의 부와 운명을 규정했다.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This new world economy is being driven by technological change and by political change, but none of it would have happened without a revolution in ideas. 21세기 세계의 경제 이념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의 근본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6회에 걸쳐 시청하실 커맨딩 하이츠 시리즈는 지난 2002년 미국 PBS가 제작 방송한 경제기획 프로그램으로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커맨딩 하이츠는 철도, 석탄, 제철 등과 같이 다른 산업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커맨딩 하이츠를 정부와 시장 어느 쪽이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념적 대결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와 하이에크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시작된 두 석학 간의 이념적 대결은 1936년에 케인즈가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발표하면서 승부가 났고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케인즈 이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이에크는 젊은 날을 케인즈의 명성에 눌려 우울하게 보냈지만 1974년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경제학계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후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로 채택되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해왔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케인즈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 그 두 거장은 이미 고인이 됐지만 경제 철학과 관련된 그들의 학문적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오늘 밤 독일 폭격기들은 또 다른 영국 도시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대공습 기간 동안 케임브리지대 지붕 위에서는 저명한 경제학자 두 사람이 공습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 명은 영국 시인사, 또 다른 한 명은 오스트리아 출신 망명자로 개인적으로는 친구였으나 학문적으로는 라이벌이었다. 그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념 전쟁은 아직도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연합국 정부들이 전시 계획 경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 프리드리 본 하이에크는 정부의 경제 개입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The debate over market forces, whether you have an economy that's based upon prices or state planning, has been at the very heart of the economic battles of the last 100 years. For decades, the ideas of John Maynard Keynes dominated the economies of the Western world. Keynes felt that the market economy would go to excesses, and when things were in difficulty, the market wouldn't work. Therefore, the government had to step in. Hayek felt that the market would eventually take care of itself. It was only when Hayek was a very old man that his ideas began to prevail and the world began to change. 20세기 초 하이에크와 케인즈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었다. 전보나 전화와 같은 기술은 통신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전기선과 철도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여권 없이도 타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케인즈는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해진 당시의 글로벌 시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The inhabitant of London could order by telephone, sipping his morning tea, the various products of the whole earth, and reasonably expect their early delivery upon his doorstep. Militarism and imperialism, of racial and cultural rivalries, were little more than the amusements of his daily newspaper. What an extraordinary episode in the economic progress of man was that age which came to an end in August 1914. 하이에크는 상황을 더욱 명료하게 요약했다. We did not realize how fragile our civilization was. 오스트리아 왕세자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 이후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가 다시 등장하기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차) 세계대전으로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 대륙은 폐허로 변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군대 간의 사륙으로 알프스의 비경은 피로 물들었다. 당시 17살의 학생이었던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포병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전투는 격렬했다. 그의 부대는 패배를 경험했다. The decisive influence was really World War I. It's bound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political organization. 전쟁의 경험은 하이에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다. The First World War was a cataclysm.
People were disillusioned, people were bitter,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better. Socialism, communism seemed to promise that better world. 러시아 혁명은 봉건 질서를 무너뜨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칼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으로 무장한 볼셰비키는 자본주의를 분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혁명 지도자 레닌은 세계 노동자들에게 글로벌 경제의 태양에 단합하자고 촉구했다. 혁명은 교역과 상업 그리고 사유재산을 범죄로 규정했다. 레닌은 사람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차 하이에크의 큰 학문적 라이벌이 될 케인즈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고 명석한 학자였다. 사실 케인즈는 단순한 학자 이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작가나 예술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그중 한 명이 케인즈를 위해 이 그림들을 그렸다. 케인즈는 런던의 주식시장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거기서 그는 큰 돈을 벌었다가 다 잃었고 다시 되찾기도 했다. 정치인들 그리고 수상들과 친했던 케인즈는 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전시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영국 정부에 조언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케인즈는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프랑스에서 열린 베르사유 조약에 참여했다. 연합국은 패전국인 독일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려 했다. All the statesmen at Versailles could think about was how to squeeze money out of an already bankrupt Germany. Keynes felt that the reparations are out of all proportion to what an economy could really take and would have very destructive social and polit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분노와 환멸을 느낀 케인즈는 사임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친구인 화가 던컨 그랜트의 집에 머물렀다. 그해 여름 그랜트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쓰고 있는 케인즈를 그렸는데 그 책은 훗날의 상황을 정확히 예언했다. If we take the view that Germany must be kept impoverished and her children starved and crippled, vengeance, I dare predict, will not limp. Nothing can delay that final war that will destroy the civilization and progress of our generation.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했고 그들의 제국은 사라졌다. 비엔나는 춥고 배고픈 도시였다. 혁명의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젊은 이상주의자였던 하이에크는 당시 비엔나 대학 학생이었다. It was during the war that I more or less decided to do economics. I really got hooked. 사회주의가 되면 사회는 보다 정의로워질 것처럼 보였다. 알버트 레빙건은 하이에크의 수제자였다. He openly said that he at one time was a socialist of the mild sort, where concerns for the poor and concerns for fairness and equity would help to determine government policy. 비엔나 대학 근처의 커피숍은 지식인들로 항상 붐비었다. 토론과 논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공식적인 세미나를 열곤 했다. 하이에크는 루드비 본 미제스라는 열정적인 자유주의자가 만든 모임에 가입했다. 본 미제스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Ludwig von Mises was the preeminent economist of the Austrian school. The distinguishing hallmark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 thought is that markets work and governments don't. 폰 미제스는 정부가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는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예언했다. What von Mises said is that the great flaw of socialism is that it doesn't have a functioning price system to send all the signals to consumers and producers as to what something is worth. That these prices are at the very heart of what makes a functioning economy work. You can think of them as traffic signals. And if you don't have them, what you get is a system that doesn't work, or you get chaos. Von Mises argued that free markets do it best. Why fool with anything else? 소련의 상황은 본 미제스의 예언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다. 레닌은 자신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자유시장을 철폐했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 임금과 물가를 정해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실험은 곧 난관에 봉착했다. 소련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소련은 추위와 기근, 굶주림과 죽음에 시달리는 암울한 땅이었다. Lenin knew that he needed a different kind of policy, and he instituted what became known as the New Economic Policy. Lenin says farmers can sell their own goods and own their own land. He says that small businesses can operate, and you start to get an economic revival. Well, his comrades on the left attacked him viciously for selling out the principles of Bolshevikism and Marxism. And Lenin, who by this time had already had a stroke, was not well, nevertheless pulled himself up on the platform for one of the very last times in his life. And he was still the old Lenin. He was vitriolic, he was sarcastic. His critics, he said, were fools, were stupid, because the state, the government, the Bolsheviks would control the overall economy. Steel, railroads, coal, the heavy industries, what he called the commanding heights of the economy.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돼 레닌은 세상을 떠났다. 레닌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역사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죽은 지 30년도 안 돼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중국 등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 이론 아래서 살게 됐다. 레닌의 후계자는 소련의 핵심 경제 부분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조셉 스탈린은 국가에 의한 중앙계획경제를 도입했다. 스탈린 치하에서 공산당은 경제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했다. 공산주의가 확산될수록 자본주의는 곧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케인즈가 예측했던 대로 평화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내기 위해 패전국 정부들은 더 많은 돈을 찍어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 더 큰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 사람들은 쇼핑을 갈 때 바구니에 돈을 한가득 담아가야만 했다. You saw people
carrying their money on wheels because you had to pay for a piece of bread billions of Reichsmark. 당시 통계연구소에 다니던 하이에크의 임금은 8개월 사이에 200번이나 인상됐다. 돈은 벽지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100만 마르크 지폐는 난로의 땔감으로 사용됐다. 1913년 12마르크였던 신발은 1923년엔 32조 마르크를 호가했다. 히틀러의 단골 맥주 가게, 맥주 한 잔 가격은 10억 마르크였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의 재산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And that w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the Nazis, of Hitler. They got support from these people who lost their fortunes. 하이에크는 인플레이션이 사회를 좀먹고 민주주의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그의 경제 철학의 토대가 됐다. During the 1920s, while Europe was continuing to suffer the wounds of the First World War, in American cities at least, it was a boom time. Americans were spending money, they were dancing, they were partying, they were buying cars, they were buying bathtub gin, and they were buying stock, lots of stock. The stock marke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had become a national pastime, and Americans couldn't get enough of it. And the favorite stock of the day were in these new radio companies. Radio was like the internet of the 1920s, an industry that had come from nowhere. And the number one glamour stock was RCA, which in just a few years went from $1.50 a share to $600 a share. Americans couldn't get enough of it.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거품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그 거품은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급락했고 추락은 끝이 없었다. 장이 마감된 후 8시간이 지나도록 나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미국을 절망에 빠뜨렸다. During the 30s here, it was a complete and utter collapse.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it was despair as values and prices spiraled ever onward, downward. It left them with no ability to earn, no ability to repay, no ability to spend, no ability to consume. Everything went down. The farm implement sale, the clothing store, the merchant. Everything spiraled downward, and of course with it went the banks.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힘들게 저축한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갔다. Run on a bank means lines through the lobby and out the front door and down around the block. People waiting day and night to get up to see if they could withdraw their cash.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If you look at the period of time from 29 on, about half the banks in the United States closed.
정부는 경제 하락의 소용돌이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켰다. Private construction virtually ceases. Mills and factories shut down. Railroads come to a virtual standstill. Millions of Americans, men, women, and children, wait in the cold, on bread lines, in soup kitchens. 3 million Americans are ex-wage earners, unemployed, and the ranks of the unemployed are to soar to 15 million. 유럽에서도 은행들이 도산했고 산업은 멈춰섰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에서는 참전군인 출신 노동자들이 국토를 종단하며 일자리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에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행진이 벌어졌다. 실패한 자본주의 대신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다. 케인즈는 자신이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느꼈다. 케인즈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대공황의 원인과 대책을 다룬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경제의 법칙을 다시 쓰는 것이었다. 케인즈는 국가 경제도 하나의 기계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Keynes was the real inventor of macroeconomics. Concepts we take for granted today, like gross domestic product, the level of unemployment, the rate of inflation, all to do with general features of the economy, were invented by him. He was writing a book which he thought would revolutionise the way we thought about economic systems, but it would also give us the means to make sure that they operated better. It was written against the background of not only the collapse of the world economy, but the potential collapse of democratic government. Hitler became Chancellor of Germany in 1933. Democracy seemed to be losing ground, and with democracy, the system of liberty. So Keynes had to produce an answer to the Great Depression, or democracy would be swamped by totalitarianism.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의 경제 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아내 엘레노어는 취임식 날은 매우 엄숙하고 조금은 겁이 났었다고 회상했다.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will revive and will prosper. 루즈벨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미국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For Roosevelt and the New Deal, it was a war. They were at war with the Great Depression. And they responded with frenetic activity, relief programs for the unemployed, for the hungry, programs to get people back to work. They built dams and highways and national parks. At the same time, they instituted a program of regulating capitalism in a way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in order to protect people from what they saw as the recklessness of the unfettered market. 루즈벨트는 개인적으로 시장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은행과 주식시장, 자본주의를 규제할 새로운 정부기관들을 만들었다. 각 주에 새로 세워진 통상위원회 본부 건물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상징했다.
그들은 시장을 규제하고 자본주의에 재갈을 물렸다.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산업계는 수많은 규범과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 And the airline industry was a very good example of that. You'd have people who'd go into this business, be very competitive, they'd go bankrupt, new people would come in, they would go bankrupt. It was very unstable. So the New Deal stepped in and said, we're going to stabilize this industry. We're going to set the prices that you can charge for tickets. We're going to tell you what routes you can fly. And with that system, they eliminated these very vicious cycles of boom and bust in the aviation industry. And in a sense, that was what they were aiming to do throughout the American economy. (1936년) 케인즈는 마침내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완성했다. 이 책은 대공황 대처 방안에 대한 뛰어난 분석서였다. 정부가 국가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케인즈는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되었다. Keynes' solution to the unemployment was for the government to spend the money and restore and maintain full employment. 케인즈는 정부 지출이 경제 상황과 반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여 잉여자금을 비축하고 대공황과 같은 불황기에는 적자를 내더라도 지출을 늘려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He gave people hope that unemployment could be cured without concentration camps. 케인즈의 이론은 하버드 대학을 통해 미국에 전파됐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케인즈의 이론의 전도사 중 한 명이었다. I've said many times I think had something, maybe quite a bit, to do with bringing Keynes across the Atlantic. I came back to find a whole group of people here who had also read the general theory. And this was a breath of hope and optimism.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워싱턴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의 전통적인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꾸었다. You resisted conservative finance, borrowed money, and hired people across the country, rescuing them from unemployment. That was the basic essential. And that you didn't worry about accumulating debt. Or more precisely, you worried about it but did it anyway. 케인즈의 사상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세계대전을 계기로 케인즈주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됐다. 정부가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졌고 대공황은 사라졌다. Men and women to make the uniforms, machinists to make the guns and ammunition, auto workers to produce the jeeps and trucks, to build the ships and tanks, civilian soldiers to turn out the fighters, the bombers. 전시 임금과 가격 통제 담당관이었던 갤브레이스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One could not have had a better demonstration of the Keynesian ideas. And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as a young Keynesian in Washington, in touch with the other Keynesians there, we all saw that very clearly at the time. 한 라디오 방송에서 케인즈는 자신의 처방이 전시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도 효력을 낼 거라고 말했다. If expenditure on armaments really does cure unemployment, the grand experiment has begun.
good may come out of evil. We may learn a trick or two which will come in useful when the day of peace comes. 당시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교수였던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실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정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 영향력이 점점 커지던 케인즈주의를 비판했다. 하이에크는 이 책을 사회주의자들에게 바친다고 빈정댔다. 이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큰 힘을 발휘하면 자유를 말살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 중앙계획경제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Well, Hayek thought that since freedom was an absolute, you must let a competitive system just work itself out. And if at times that meant there was considerable unemployment, well, that's what you had to put up with. Hayek always rejected macroeconomics. He rejected any government interven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tself. Whereas Keynes was an activist, said in the long run we're all dead. And in the long run, if we allow things to go on without remedy, we get lots of Hitlers, lots of wars, lots of Stalins. Now, who was right? 케인즈가 하이에크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인즈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What we want is not no planning or even less planning. We almost certainly want more. 이념 전쟁에서 지고 있는 쪽은 하이에크였다. I had a fairly good reputation as an economic theorist in 1944 when I published The Road to Serfdom. And it was treated, even by the academic community, very largely as a malicious effort by a reactionary to destroy high ideals. 세계가 아직 전쟁 중이던 1944년, 케인즈는 브레튼 우즈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전후의 경제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세계은행과 IMF가 탄생했다. 두 기구는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1930년대와 같은 실업난과 경기 불황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케인즈식 이상주의와 인류애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There's never been such a far-reaching proposal on so great a scale to provide employment in the present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future. And I doubt if the world yet understands how big a thing we are bringing to birth. 케인즈는 오래 살지 못했다. 병과 과로로 그의 건강은 무너졌다. 그렇지만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지속됐다. When Keynes died, Keynes and I were the best-known economists. Then two things happened. Keynes died and was raised to sainthood. And I discredited myself by publishing The Road to Serfdom. And that changed the situation completely. And for the following 30 years, it was only Keynes who counted, and I was gradually almost forgotten. 전쟁은 끝났고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2차 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소련 3개국은 베를린 근교 포츠담의 한 궁전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루먼과 처칠 그리고 스탈린은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 계획이었다. 경제 체제가 달랐던 만큼 세 나라가 제시한 유럽의 번영 방안도 제각각이었다.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대공황의 그림자였다. There's no doubt that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re was a tremendous loss of faith in the market economy. You had a feeling in large parts of the world, we don't want to go that way. We want to go a better way.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는 총선이 벌어지고 있었다. Well, I came back in a troop ship in the summer of 1945. I was a pilot in the Royal Air Force, and I was picked as a 19-year-old to be the Labour candidate. All these soldiers all said, never again, we're never going back to unemployment, Great Depression, to fascism, to rearmament. We want to build a new society. 아무랬던 전쟁 기간 동안 보수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연합 정권이 영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위대한 전시 지도자이자 보수당의 당수였던 윈스턴 처칠이 총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국가적 영웅인 그에게 환호했다. 처칠의 상대는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였다. 애틀리는 영국이 지금까지는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평화를 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We knew that our people would never have withstood the bombardments and the loss of life and the hardship if they hadn't been confident that their government was operating a policy of fair shares. We set out to ensure this system of fair shares and of planning and controls continued after the war. 하이어트의 책 예종의 길의 영향을 받은 처칠은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반대했다. No socialist system can be established without a political police, some form of Gestapo. He got carried away with this Gestapo. And this, of course, it was carrying things to absurdity. Gestapo in Britain. 애틀리는 처칠의 말 실수에 악의적으로 대응했다. Attlee actually went out of his way to refer to this foreign professor with this August, Friedrich August von Hayek, this foreign chap with a slightly German accent. 영국에서 투표가 실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Here is the state of parties up to 3 o'clock in detail. Conservatives, 180. Labour, 364. 처칠은 패배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영국식 사회주의에 표를 던졌다. The Labour Party swept apart simply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particularly those men and women in the fighting forces who lived through the dreadful Depression years of the 30s, just said, Churchill's done a fine job as war leader, but we don't trust him to win the peace. What kind of society do you want? 애틀리는 노동당이 신예루살렘, 즉 새로운 낙원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t's go forward into this fight in the spirit of William Blake. I will not cease from mental fight, nor shall the sword sleep in my hand, till we have built Jerusalem in England's green and pleasant land.
윌리엄 브레이크가 작사한 성가 예루살렘은 노동당의 노래가 됐다. You know, it seemed to people who'd been through a war, it seemed to them natural justice. Why not pool your resources? And so we broke into the concept of the sacredness of private property. 노동당이 집권하자 주요 산업의 민간 소유주들은 그들의 기업을 매각하도록 강요받았다. 노동당은 대형 국유 기업들과 소규모 사기업들이 공존하는 혼합 경제를 만들어냈다. 국유화된 석탄, 철도, 철강과 같은 산업들은 이제 개인 소유주나 주주들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게 됐다. So it was an act of regeneration, of renewal. That was the hope. And it was a hope that gave us the welfare state, gave us the National Health Service, gave us full employment, gave us trade union rights, really rebuilt the country from the bottom up.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혜택을 무료로 제공했다. 아무도 가난과 무지, 실업, 질병,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And people said this is better than allowing a lot of gamblers to run the world where they're not interested in us but only in profit. 전쟁이 끝날 무렵 러시아는 군사적 산업적으로 강대국이 돼 있었다. 스탈린은 붉은 군대와 비밀 경찰을 동원해 유럽 대륙 절반에 소련식 경제 체제를 강요했다. The planned economy of Lenin and Stalin had defeated fascism. Scientific socialism seemed to be in the ascendancy. 사회주의가 전진하고 있었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후퇴하고 있었다. So about 1/3 of the world adopted socialism, sometimes through internal revolution, sometimes through brutal imposition by the Red Army. 세계는 분열됐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됐다. 하이에크는 산을 좋아했다. 그는 산에서 자유의 숨결을 느꼈다. 그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계획경제는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스위스 몽페를랑산의 한 호텔에서 시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Well, what happened in 1947 was that Hayek at last brought off a great dream, which was to assemble 36, mostly economists, some historians, a few journalists, a handful of what he regarded as survivors, good eggs, good intellectuals, who understood the market economy and the whole of the case. This was Hayek's belief, and the belief of other people who joined him there, that freedom was in serious danger. 시카고의 젊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The point of the meeting was very clear. Hayek and others felt that the world was turning toward planning, and that somehow we had to develop an intellectual current that would offset that movement. 이것이 그들이 회의를 했던 칵테일 바다. 방과 가구들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The whole world shadowed by the Iron Curtain, the Russian threat, by the failure to establish democracies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by the prevalence everywhere, intellectually, of these ideas of collectivism arising from the war. The argument always was that democracy is impossible without a free economy. You need a free economy.
Free economy is a necessary, though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democracy. 논쟁은 뜨거웠다. 한 번은 하이에크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폰 비제스가 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In the middle of a debat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which you had people whom you would hardly call socialist or egalitarian, people like myself, Mises got up and said, "You're all a bunch of socialists," and walked right out of the room. 그러나 그 회의에서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도 한 가지는 꼭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Hayek paid enormous tribute to the socialist intellectuals and said that the great strength of the socialists is that they had the courage, he said, to be idealistic, to have a theory, to have a project, to have a vision, and to go on working towards that through thick and thin. 회의가 끝날 무렵 하이에크는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념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하이에크의 이론이 쓰인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전쟁으로 독일은 폐허가 됐다. 경제는 붕괴했고 시장도 무너졌다. 상점은 텅 비었다. 소련은 이미 동독을 점령했고 서독도 곧 자신들의 통제 아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 점령 지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광풍으로 독일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1948년 겨울 연합군은 통통한 외모의 시가를 즐기는 루드비 에르하르드를 점령 지역의 경제 책임자로 임명했다. 철저한 반나치주의자인 에르하르드는 하이에크의 신념과 사상을 공유한 자유시장 경제학자였다. 그는 연합군의 규제 정책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The occupying authorities had imposed a system under which there were extensive wage and price controls, supposedly to control inflation. But of course, wage and price controls never control inflation. And you had essentially an economy that was brought to a halt. In dieser Situation bildeten sich schwarze Märkte und auf dem schwarzen Markt war die Währung die amerikanische Zigarette. Nobody smoked cigarettes. They were for small transactions. Cognac was a medium of circulation for large transactions. 점령군은 쓸모없어진 독일 화폐를 대체할 새 화폐 도이치마르크를 도입했다. 그러나 에르하르드는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점령군에 알리지도 않은 채 라디오에 출연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다. Ludwig Erhard, legendary man, he decided without asking anybody and against the will of the American occupation powers, he decided to give up all price controls. 다음 날 점령군 사령관인 루시우스 클레이 장군은 에르하르드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Was haben Sie gemacht? Sie haben die Preisvorschriften der Alliierten geändert. Und antwortete dann, oh, Herr General, ich habe sie nicht geändert, ich habe sie abgeschafft. Und Klee sagte dann, meine Berater sagen mir, dass das ein großer Fehler gewesen sei. Dann sagte Erhard zu Klee, Herr General, meine Berater sagen mir das gleich. 하룻밤 사이에 암시장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사재기를 멈췄고 10여 년간 자취를 감췄던 상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It started the markets working. With free prices, instead of nothing being in the windows of the shops, everything started to come up.
And that began the German economic miracle. 독일이 채택한 경제 모델은 자유시장과 복지국가를 결합한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였다. 몇 년 안에 독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국가 개혁에 크게 의존하던 영국 경제를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독일의 방식을 따라하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획 경제를 선호하고 있었다. Provide employment in the present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future. Vote for me if you believe in yourself. If you believe in your